재밌었습니다.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거나. 혹시 2, 3편도 추천하시나요? 네. 네. 3편도 다 괜찮아요. 2, 3편은 최근에 쓴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에 계속 쓴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시점이 달라요. 그냥 추가로 연구를 해서 또 낸 거고요. 저는 이거 잠깐 끌까요? 아니요. 저는 추천하지 않지만 아니 저는 교수를 진짜 싫어하는데 제가 교수 책을 추천했다고 하는 건 제가 저 사람을 정말 괜찮게 평가했다는 그런 것들이라서 저 사람은 되게 괜찮은 교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재무 정보라는 거랑 경영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 방법으로 되게 잘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1 더하기 1이 2다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1개가 있고 1개가 더 있으면 사과가 2개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분명히 이제 이 현실 언어로 같이 해야 숫자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숫자를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랑 숫자를 같이 이해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저 책은 그래도 숫자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간 책이에요. 숫자. 그래서 되게 엄청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2, 3권도 당연히 추천합니다. 질문은 없어요? 네. 한 분이 메일을 주셨는데, 환율과 ROIC적 개념인데요. 환율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디냐라고 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 있는 모든 달러로 환산될 수 있는 항목들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냥 요소를 다 보면 되고요. 예를 들면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그건 개인한테도 마찬가지죠. 집에 그냥 호플리 금고에 달러가 한 10,000불쯤만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 달러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공장 자체도 해외에 있으면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약간 그냥 이 항목을 따라가면서 외국에 뭔가 에셋을 갖고 있는 거, 통화를 포함해서 그런 거는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IS랑 BS도 똑같이, 예를 들면 해외에 고용을 하고 있으면 그게 달러 베이스라 인건비도 달러로 표시돼서 나가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 재무제표표를 생각하면서 각 항목들에서 달러로 표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애초에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외화로, 그러면 다 환율에 영향을 받는 건데요.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공장의 가격이 변하거나 이런 거는 손익계산서에는 안 넣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배주주 순이익 다음에 포괄이익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포괄이익 항목에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는 예를 들면 그냥 그런 가격이 변하는 거 말고 막 자회사의 지분 가격이 올랐다, 약간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걔가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회성 같은 요소 등이 있어서 재무제표에 정식적으로 반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를 반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ROIC는 기본적으로는 ROA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IC가 인베스티드 캐피탈일 건데 저거는 용어를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면 ROC라고도 쓰거든요. 그건 캐피탈 인플로이드인데 약간 뭔가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또 아이스크림 가게 아주 좋은 타이밍. 봐봐요. 이렇게 순이익이 났어요. 이게 몇 프로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1억에서 이게 난 거냐, 그쵸?
A 2역에서 난 거냐? 그쵸? 그다음에 또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IC 같은 개념이에요. IC는 1.5억이에요. 왜냐하면 5천만 원 안 썼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죠? 왜냐면 인베스티드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남아있는 돈이라서 다른데,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고를 때 경제성을 판단할 때는 이제 ROIC로 보는 게 맞고, 그게 뭐 우리가 얘기했던 IRR이나 이런 개념이 다 ROIC적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5천만 원 계산 안 하잖아요. 이해되죠? 근데 그러니까 경제성을 판단할 때는 이걸 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걸 쓰는 건데, 이 기업에서는 이걸 쓰진 않는 게, 어쨌든 이 현금도 얘네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왜냐면 나한테 줄 건 아니고, 그냥 현금이 많은데 안 쓰는 기업을 그럼 여전히 ROIC가 높기 때문에 더 좋게 평가해 줄 거라는 질문이 되는 건데, 현금이 더 많이,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을 안 쓰는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냐, 약간 ROIC가 더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할 거냐라는 거에서 5천만 원 써야지, 약간 안 쓰면 뭐해 라는 느낌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ROE랑 이게 ROE거든요. 이게 보통 영어로 할 때 저게 리턴이라서, ROE는 리턴 온 이퀴티고 얘는 리턴 온 에셋이라서 이게 ROE가 되고 ROA가 되는 건데, ROE랑 ROA의 차이는, ROA가 회사가 번 돈이고요, ROE는 내가 번 돈입니다. 그거에 대한 차이는 저 이자율 그 부채 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전히 회사가 돈을 번 거랑 주주가 돈을 번 거의 차이가 저 지키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질문 없으신가요? 하나 이거는 좀 간단한 건데 제가 찾아봐서 잘 몰라가지고요. 네. 그 거기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스톡옵션 비용 처리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15만 달러 어치의 스톡옵션을 네. 발행했을 때 그걸 비용 처리를 네. 안 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 스톡옵션을 비용 처리한다는 게 사실상 기업에서 돈이 직접 나가는 건 아닌 건데, 그냥 그러면 그 주식의 시가랑 그 사람이 이제 옵션으로 산 거에 차액을 그냥 손해로 처리를 하냐 안 하냐 이건 건가요? 손해로 반영을 하냐 안 하냐? 기업이 그 사람한테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준 거랑 다름없는 이유는 기존 주주 돈을 뺏어서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희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자기도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안 빼주고 강도처럼 돈을 뺏어서 주는 거 개념에 가깝거든요. 그렇게 되는 개념이죠. 왜냐면 그게 발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식 숫자가 달라져서 한 주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왜냐하면 스톡옵션이 발행돼도 시가총액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약간 그런 차원에서 워렌 버핏은 그냥 내 차라고 엄청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래서 상장하기 전까지 한 번도 흑자 안 났대요. 그 스톡옵션 다 비용 처리하면. 돈 엄청 번 걸로 나오는데 그냥 스톡옵션 계속 줬으니까. 약간 그게 그냥 유상증자랑 되게 비슷한 거라서, 그러니까 유상증자도 회사에서 돈 나가는 게 없는데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거거든요. 뭔가 유상증자 같은 거는 막 손익계산서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데, 네. 스톡옵션을 비용 처리한다는 그 비용의 금액 수는 네. 그 실제 옵션 부여한 가격이랑 그때 당시에 회사 주식의 시가의 차액을 그런 비용으로 잡는다 이런 건가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내야 되는 돈인 것 같고, 그러니까 차이가 그러니까 요렇게 했을 때 여기는 잠깐만요. 이 돈은 내야 되는 거고, 요 차액은 그냥 회사에서 유입이 안 됐다라고 적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렇거든요. 그냥 액면가로 발행을 한다는 게 보통 500원이랑 5,000원에 발행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10,000원에 신규로 발행을 하면 10,000원에 만주를 발행을 할 때 5,000원 곱하기 만주는 자본금에 들어가고, 5,000원 곱하기,
그러니까 나머지 뭐 예를 들면 7,000원이랑 3,000원이라고 하면 자본금은 7,000원 곱하기 만주는 자본금에 넣고 3,000원 곱하기 만주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는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 넣은 거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발행해서 이만큼 돈이 더 들어온 거야라는 표시인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금 계정에서 그 두 개를 나눠 놓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아무런 의미는 없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식을 팔 때 들어온 돈이라는 거에서는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건 자본금이건 회사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건 없고 그냥 회계적 기준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주식 발행이 초과가 되면 거기로 신규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유상증자면 돈이 들어오는데 스톡옵션이면 돈이 안 들어오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재무처리? 재무상태표 네. 항목이잖아요. 근데 비용으로 잡는다는 건 뭔가 손익계산상에 네. 어떤 어딘가에 비용으로 이렇게 찍히는.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아, 그게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안 잡으니까. 또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돼가지고 네. 주식을 싸게 사게 되면 네. 비용 처리가 아니라 주식 예전에 잡아놨던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먼저 상계를 다 치고 네. 그보다 더 많이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대답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야라서 모르겠는데 그거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특히 뭔가 한국에서는 없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하는 게 약간 오히려 막 감자 이런 거 등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뭐 그게 뭐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안 좋은 기업에 투자를 안 해봤고 IT 기업 그러니까 엄청난 스톡옵션을 뿌리는 IT 기업에서 투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이메일로 보내야 나도 공부를 해서 답을 해줄 텐데 아무튼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 비용으로 그냥 처리한다고 하길래 비용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건지가 계속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인건비거든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주는 게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사실 돈 준 거랑 다름없는데 돈 안 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면 계약에 가깝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준 거니까 줬다고 하자라는 거고. 그냥 거기 안 적으면 그러니까 주주 돈을 더 뺑땅 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인건비를 많이 줘서 적자를 나는 회사를 흑자가 났다라고 보여준 다음에 주가를 띄운 다음에 실제로 그 주가를 띄운 거에서 그 주주들이 그러니까 띄우면 그 주식을 사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삥을 뜯어서 임직원이 다시 가져가고 이런 구조를 짜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이걸 여쭤봤던 네. 게 그 제가 그 회사에서. 숙제하면서 거기 그 팀원에 좀 이상한 그 계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되게 많이 잡혀 있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맞아요. 그게 그거는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원래는 안 잡았었는데 워렌 버핏이 계속 얘기하고 막 약간 이래서 뭔가 잡자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난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용은 맞아요. 더 질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투자란이라고 시작해서 기업의 가치 평가를 1, 2, 두 번으로 했어요. 그냥 투자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고 기업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제 다이렉트리 연결이 되는 건데 그렇게 다이렉트리 연결이 되는 거 말고 그럼 이제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지식을 어떻게 쌓고 그냥 한 기업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투자자의 지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봤다면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투자자의 공부라는 거에서 볼 거고 시간에 따라서 투자자의 마음가짐까지 볼 겁니다. 이제 오늘 하는 거 봐서 결정을 할 거고요. 먼저 투자자의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처음은 쉽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것도 있고 안 하시고 있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1류를 따라하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 안 좋은 방법은 2류를 따라하거나 3류를 따라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2류나 3류 책을 읽으면 오만한 거예요. 나는 진짜 똑똑해서 1류 얘기를 안 들어도 충분히 똑똑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1류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사람으로는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이 세 명이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 사람은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고, 그냥 워렌 버핏이랑 워렌 버핏의 두 스승이에요. 약간 그냥 다 워렌 버핏인 거고요. 그래서 그레이엄은 계속 얘기하지만 싸게 사라라고 하는 거고,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요. 저 개념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저거 말고 얘기하는 게 뭐 미스터 마켓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도 뭐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애는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애를 의인화해서 시장이 또라이라는 거예요. 약간 조울증 같은 애라서, 오늘은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비싸게 사주겠다라고 그러고, 오늘은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난 오늘은 싸게만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시장이 그냥 감정에 휩싸이는 애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요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 마켓에 휘둘리면 안 된다. 조울증 친구한테 휘둘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흔들리지 마라 라는 얘기를 만들어낸 게 미스터 마켓이라는 애입니다. 그 다음 필립 피셔로 넘어가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좋은 기업을 사라 라는 거고요. 워렌 버핏이 돈을 번 이유는 필립 피셔 때문입니다. 좋은 기업을 사라는 거고,